여의도에서도 참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염동찬 위원이시죠. 한국투자증권 염동찬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향기가 좋습니까, 염동찬이? 항상 우리 네. 좀 밝은 네, 긍정적인 향기. 그렇죠. 네. 네, 오늘 향수를 안 뿌렸는데 어떻게 아시고 이거 향기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네. 자, 일단 이제 실적 시즌이 언제부터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면은 어닝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은 한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은행주들이랑 이 자동차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때부터 어닝 시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번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그래요? 보통 뭐 JP 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라든지 이런 금융업체들 실적 발표하면 그때부터 어닝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그때가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한국이랑 미국이랑 다 이제 어닝 시즌 거의 뭐 초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초입이다. 네. 네. 역시 뭐 그 어닝 시즌을 좀 예측을 하자면 어느 정도 좀 예측치든 다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다 예. 나오죠. 네, 지금 어닝 시즌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1, 2, 3, 4분기 있잖아요. 네. 저 같은 이제 실적 시즌이라든지 뭐 밸류에이션 예측하는 퀀트 입장에서 4분기의 어닝 시즌은 예측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쉬워요? 네, 그냥 실적 안 나온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안 나온 게 사실이고. 계절적으로 보면은요, 한국 4분기 실적은 늘 안 좋았고요. 이번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 회계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 분기 실적 발표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분기 실적이요? 네. 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간 실적 말고 네. 보통 사업 계획서는 이제 한 3월 정도에 늘 나오잖아요. 네. 이제 분기 실적 3, 6, 9, 12월 이렇게 끝날 때마다 나오는 분기 실적이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2000년부터 나왔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옛날부터 나온 게 됐어요? 아니에요? 네, 25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과거 데이터 보면은 뭐 1999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임시로 반기 실적을 이제 발표하기 시작했고, 네. 이제 뭐 2000년, 2001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분기 실적이 시작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깜깜이로 1년 동안 그냥 기다리기만 그렇죠. 했었어야 돼. 근데 90년대 말 생각해 보시면은 인터넷 그렇게 많이 쓸 때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나오면은 뭐 이렇게 그 당시 애널리스트 분들 뭐 이렇게 전설 같은 얘기 들어보면은 거래소 가서 다 숫자 받아 적어와야 되는 시기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자공시도 나오고 하면서 2000년대부터 실적이 분기 실적이 발표됐거든요. 왜 이 얘기 드리냐면은요. 분기 실적이 발표된 게 한 20년, 25년 정도 지났는데 4분기 실적이 한국 주식시장 역사에서 3분기보다 높게 나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4분기 실적은 늘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계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국은요, 상장 법인의 98%가 12월 결산 법인이에요. 네. 뭐 올해 주식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제조업 기업은 12월 결산이고 금융업종은 3월 결산이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2010 몇 년도인가 다 바뀌었는데 예. 그거 바뀐 이후로는 이제 대부분이 12월 결산 법인이고 상장 기업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8%가 12월 결산 법인입니다. 네. 12월 결산 법인의 마지막 분기 4분기는 10월, 11월, 12월 실적이 나오는 4분기잖아요. 근데 이 4분기 실적을 낼 때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실적이 좀 안 나옵니다. 먼저 판관비 측면에서 보면은요.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연필이라는 비용을 썼어요. 네. 뭐 1분기에 2개를 썼고 10개를 연초에 사놨는데 네. 1분기에 2개를 썼고 2분기에 2개, 3분기, 4분기 2개씩 썼는데 이제 연말에 재고조사를 보니까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손망이 된 거예요. 부서져가지고 못 쓰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연말에 재고조사를 해가지고 손망된 거를 반영하는 게 4분기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서 보면은 1, 2, 3, 4분기 중에서 4분기 비용이 제일 높습니다. 이건 회계적인 이슈예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총이익에서 판관 뺀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네. 판관비가 늘어나니까 4분기 실적은 항상 영업이익이 좀 덜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실 텐데 또 네. 하나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영업 외 비용을 보통 4분기에 반영합니다. 뭐 충당금을 쌓는다던가 자산을 상각한다던가 네. 그리고 보시면은 CEO가 바뀌면 보통 언제 바뀌나요? 1월 달에 바뀌잖아요. 네. 이제 CEO가 바뀌면은 그 전에 있었던 거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자산들 좀 문제 있는 거 다 상각해가지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통 4분기에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 영업의 손익이라고 하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네. 한국 주식시장 역사에서 4분기 영업의 손익이 플러스였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마이너스예요. 합쳐서 보면은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항상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그 4분기 실적은 역사적으로 다 안 좋았던 것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모두 알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요. 예상이 안 됩니다. 자산 상각을 얼마나 세게 할지 얼마나 보수적으로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혹시 이래 주식시장 뭐 이렇게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 2월 되면은 빅베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빅베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자산을 상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보통 이 시기에 나오는데 네. 이 빅베스를 얼마나 세게 할지 예상이 잘 안 돼요. 이거는 애널리스트들조차 예상을 잘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4분기 실적은 안 좋은 계절성이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측 안 되는 안 좋음이 있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모두가 알아요. 모든 투자자들이 아는데 어느 정도 안 좋을지에 대해서는 예상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이 나오는 1, 2월에는 약간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런 계절성 때문에 이번에도 좀 4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그러면 4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투자 결정하는 건 별로 이렇게 현명하진 않은 것 같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4분기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 버리면은 네? 야, 이렇게까지 보수적으로 다 털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드디어 바닥 지났구나. 털 거 다 털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실적 나오기 직전인 1월 정도가 약간 좀 애매하지 2월 정도 되면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신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거를 좀 잘 쪼개서는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진짜, 뭐 매출액 요인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경우는 4분기에 잘 없어요. 비용을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 좀 이렇게 판관비 이런 것보다는 뭐 자산 상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저희 좀 뭐 여담이지만 재밌는 얘기 들어보면은 네. 저희 뭐 한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투자자분들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 경우가 좀 네.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늘 안 좋다. 근데 네. 왜 애널리스트들이 그거를 추정치에 반영을 안 해가지고 맨날 어닝쇼크 나는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자산 상각이 나올 거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 역시 굉장히 어불성설이거든요. 예상할 수는 없지만 자산 상각 10억 정도 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되게 오히려 신뢰성이 없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추정치에는 항상 원인이 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투자해본 사람들은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지만 그 규모를 예상하지 못하고 다만 저 수치는 안 나올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안 나오냐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요. 영업이익 추정치를 100이라고 하면은 실제 영업이익은 지금 한 2011년 이후에 한 14년 정도 2024년까지 평균을 해보면은요 75% 정도 나옵니다. 영업이익 그렇게 많이 빠져요? 예상치 대비 실제치가 25% 정도 덜 나옵니다. 네. 항상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00 이상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25% 정도 덜 나옵니다. 근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자산 상각이라든지 그 빼야 되는 게 더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0% 약간 안 되게 한 59% 정도 나옵니다. 뭐 네. 보기에 따라서는 야 거의 뭐 예상한 거의 절반밖에 순이익은 안 나오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60 정도니까 절반 좀 넘게 나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략적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은 4분기는 평균적으로 예상치 한 4분의 1 정도 덜 나오고 순이익은 한 절반 정도 덜 나온다 이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섹터별로도 지금 더 안 좋은 예를 들면 4분기에 더 안 좋게 이렇게 막 계산되는 이런 업종이나 이런 데가 또 있어요? 아니면 꼭 그건 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이게 그 산업이나 이슈 때문에 좀 매해 좀 다릅니다. 뭐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평가 가치 같은 경우를 좀 보수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뭐 광산이라든지 이런 자산에 대한 가치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서 좀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까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작년이요?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증권 쪽 PF가 문제였잖아요. 네. 그런 거 반영을 하면서 이제 금융 쪽이 좀 약할 때도 있고 이게 매해 다릅니다. 근데 경험상으로 보면은 금융이라든지 네. 소재 산업재 쪽이 이렇게 좀 그 자산 상각을 좀 4분기에 제 경험상 보면은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금융과 소재 소재 산업재 정도. 산업재.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저가 그때가 한 2018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헬스케어 쪽이 신약에 대한 가치를 좀 너무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신약 가치를 좀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각 좀 세게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약 가치라는 거는 이제 새로 막 개발 중인 약들. 네네. 근데 걔네를 자산으로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그냥 그렇죠. 그게 어떤 거냐면은요. 예. 이거 좀 다른 얘기기는 한데 예. 이제 그 R&D라고 하는 게 그 리서치랑 디벨롭먼트잖아요. 네. 리서치 하는데 쓰는 비용은 비용입니다. 근데 디벨롭먼트 하는데 쓰는 비용은 자산으로 잡을 수도 있고 비용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리서치는 없는 거를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디벨롭먼트라는 거는 이제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성공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이걸 거기에 쓴 비용은 자산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게 그 거를 비용으로 안 잡고 자산으로 굉장히 그거를 많이 잡았어요. 네. 연구비에 쓴 돈을. 그것 때문에 사실 나중에 보니까 성공을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전부 다 좀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한번 상각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좀 자산으로 잡으면 나중에 뭐 PBR 계산할 때 확 이게 달라질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게 무형자산 가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무형자산 가치가 맞느냐 이게 참 애매해지는 거죠. 그 당시에 뭐 무형자산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뭐 폭넓은 논의를 일으킨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아. 그런 게 기억나. 맞아요, 기억나요. 네. 그때 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러니까 아니, 올해가 아니죠. 작년 4분기는 그러면 얼마나 안 좋게 지금 보고 있어요? 저는 뭐 평균적인 수치로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실적 자체는 그 2024년 연간 실적 자체는 사상 최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작년도 2024년도 연간 실적 전망치가 뭐 이거 차트 표시 가능하신가요? 작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245조 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4분기 실적이 한 70조 원 정도 되니까 뭐 이거 뭐 좀 까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상 최고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1년이 사상 최대 실적이었는데 2021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주식시장 좋았을 때였죠. 아름다운 시기였죠. 뭐 그때 영업이익이 217조 원이었습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올해 245조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당연히 1, 2, 3분기는 확정이어도 4분기 실적은 좀 낮아질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217조 원보다는 높을 것 같다. 사상 최대 실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국 주식시장 역사에서요. 연간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었었던 게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2021년. 지금 두 번째가 될 걸로 추정치가 잡혀 있어요. 뭐 물론 비용 생각보다 많이 까여가지고 뭐
뭐 40조씩 떨어진다라고 하면 불가능하겠지만 그거는 너무 보수적인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두 번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는 건 내년이에요. 내년도에 300조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298조 원인데 지금 약간 낮아져가지고 300조 원 정도예요. 올해 말씀하신 거죠? 내년, 아니 그렇죠, 2025년. 2025년, 네. 아, 그렇죠. 해가 바뀌었죠. 2024년에 두 번째로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는데 2025년이 300조 원을 넘는다라는 거는 저는 좀 너무 낙관적인 수치가 아니냐. 300조 원을 해요? 한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예상. 지금 개별 애널리스트들 추정한 거 다 이렇게 합산해서 보면은 300조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과하죠. 네. 아마 하향 조정될 겁니다. 제 예. 생각에는 이 과거 경험상 보면 4분기 실적 나오는 1, 2월에 약간 4분기 실적 조정하면서 2025년 연간 실적도 좀 조정하지 않을까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애널리스트 분들도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들이 올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200개 기업이 네. 300조의 영업이익을 거둘 겁니다라고 할 때에는 기업들을 조사해서 그렇죠. 뭐 A 기업은 얼마랍니다, B 기업은 그 합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초반에 내놓는 건 맨날 장밋빛이야. 합산해보면 300조야. 시간 지나면 계속 가요. 이게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맨날 애널리스트가 우리와의 접점이다 보니까 와 맨날 이거 이익 추정도 잘 못하고 이렇게 질타는 하지만 결국은 이 애널리스트 분들도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와서 그렇게 하는 건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당연히 뭐 힘드시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은 직접 기업을 추정한다라기보다는 2차적으로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이게 좀 수치가 높냐 낮느냐 시장은 이거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일단 개별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라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 안 된다라고 말하는 애널리스트는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도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계속 기업의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믿는 것처럼 한국에 또 뭐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믿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그 태클을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편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도태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애널리스트들이 좀 더 살아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애널리스트들은 다른 세계 주요 국가 비교해도 약간 좀 더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그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이 제가 계절적으로 안 좋았다라는 얘기만 좀 많이 드렸는데 또 하나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IT 업황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은요, 굉장히 특이한 국가예요. 다른 국가에서 나타나지 않게 전체 실적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개 기업이 시가총액 1, 2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동일하게 반도체 업을 하는 업체고요. 반도체 업은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가진 업종이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국 실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쭉 올라간다면은 한국 실적은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면서 올라갑니다. 네. 반도체 호황에서 좋아지고 불황에서 안 좋아지고 호황에서 좋아지고 불황에서 안 좋아지고 이런 사이클을 가지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주가는 실적을 항상 선반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 후반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실적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나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실적은 개선되는데 4분기에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들 주가 어땠는지 기억을 해보세요.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선행성에 대한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좀 이렇게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간다고? 아니 주가가 내려간다고? 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는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이거 차트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업황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개 기업의 분기 영업이익을 합쳐보면은요. 바닥에서부터 실적 꼭대기까지 이때 2017년 사이클에서는 9개 분기가 걸렸고요. 2020년 사이클에서는 10개 분기가 걸렸습니다. 네. 이번 사이클의 바닥이 언제였냐면은 2023년 1분기였습니다. 그러면은 9개 분기, 10개 분기 더하면은 2025년 1분기 아니면 2분기가 돼요. 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가 과거 사이클과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적의 피크는 올해 상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국내 반도체 기업 기준으로요. 네. 그러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빨리 움직이느냐? 2017년에는 8개월 먼저 주가가 움직였고요. 이때 2021년에는 6개월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 빨리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계산하는 거 2가지 이렇게 내용 정리해 보시면은요. 실적은 올해 상반기에 피크일 수 있다. 주가는 6에서 8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하면은 지난 4분기 실적이 주가가 안 좋았었던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라는 거죠. 네. 다만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요. 왜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식을 던지느냐? 이거를 차트를 한번 다시 보세요. 이제 실적 올라갈 때는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어느 피크를 지나면은 실적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올라갔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지금 실적 이렇게 올라가서 3분기에 이미 이렇게 상승세가 이렇게 둔화됐어요. 네. 당연히 이럴 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죠. 제가 작년 4분기에 와가지고 이제 좀 반도체에 대해서 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네. 약간 이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이렇게 반도체의 주가가 실적을 먼저 좀 선행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4분기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놀라운 거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만나보면은 네. 8만 원 깨졌을 때도 그런 질문을 하셨고 7만 원 깨졌을 때 6만 원 깨졌을 때 다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 당시에 이 차트 보여드리면서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이클까지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가격 정도 되면은 삼성전자 6만 원 언더면은 사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은 주가가 실적의 바닥까지 어느 정도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산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한 7만 원에서 팔아야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때 트라이 했지만 못 갔었던 1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기대를 하시고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와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호황 끝나고 불황되고 다시 호황 초입까지 되는데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걸렸습니다. 제가 언제 올라갈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주가는 실적의 바닥까지 반영했다라고 하면은 시간으로 해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사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도 되나 그렇다고 지금 쫙 가격 올라갈 거를 너무 기대하신 말아라. 아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괜히 이렇게 현금을 가져가야 된다라든지 벤치마크를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없잖아요. 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쌀 때 올라갈 수 있을 기대를 반영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1년, 2년 좀 걸리더라도 개인이야 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아유, 있는 그렇죠. 거니까. 뭐 네. 그 빚져서 하시는 것만 아니라면은 해증이 가능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워낙 약세돼 가지고 실적 잘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기관 투자자분들 저한테 좀 있으셨거든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워낙 약세가 국내 주식에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왜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전체 실적에서 2011년 이후에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IT는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이클에 따라서 늘어나는데 원화가 약세인 사이클은 대부분 IT 수요가 강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좀 효과는 적고요. 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 효과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전체 실적이 원화 약세의 수혜를 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동차 업종 정도는
긍정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봐도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너무 간단했지만 요약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대단히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좀 시간이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향기 좋은 남자 염동찬 연구위원. 네. 자 다음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 모시고 또 뭐 투자 전략 한번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